안녕하세요. 자, 문제집 116쪽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116쪽. 제가 이제 원래 세 타임씩 하는데 오늘 그 모의고사 그 두 타임 해설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한 타임만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8번 보시면 지금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의 그 조성 토지 얘기입니다. 자, 우리 수용 사용 방식에서 조성 토지는 도시개발 목적대로 조성한 땅이고, 이 조성 토지는 일반에게 주로 공급하는 것이라 원칙이 공급할 때 원칙이 경쟁 입찰이요.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 토지는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공급할 때 방법은 원칙이 경쟁 입찰이 됩니다. 이게 가장 공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줄 때. 근데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추첨에 의할 수 있는 경우랑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로 구별하시는. 자, 우리 수의계약은 일반에게 줄 수 없어서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 원형제 할 때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많은 얘기 있지만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추첨은 일반인 대상으로 주는 건데,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주는 건데 경쟁 입찰에 맡기기에 부적합한 거. 예를 들어서 서민용 토지라면, 서민들이 받아야 될 땅이라면 이걸 경쟁 입찰에 맡기게 되면 최고가로 싸낸 사람만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민용 토지 네 가지는 가격을 딱 고정시켜 놓고 많은 사람 들어왔을 때 그들 중에서 추첨을 하는, 같은 조건에서 추첨을 하는. 그래서 주로 이제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라든지 공공택지라든지 서민들의 내 직장 마련을 위한 공장 용지도 가격을 낮춰놓고 여러 사람 들어왔을 때 그들 중에 추첨해서 공급을 하는, 공장 유치를 위해서. 이게 기본이고 이 조성토지는 원형지와 달리 가격 평가할 때 일반인 대상으로 주는 것이라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로 합니다만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는 건 주로 공익사업에 관련된 땅이나 주로 서민용 땅은 좀 싸게 주려고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다면 그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8번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됐는데, 시행자가 지정권자인 시행자를 제외한 보통의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는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이게 이제 수용사용 방식에서 나오는 게 공급계획 아닙니까? 지정과 제출 정확하고요.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실시기에 따라 공급하라. 이 얘기도 맞고요. 토지 공급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면 원칙이다. 왜? 조성토지니까 경쟁입찰이 원칙. 4번에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게 경쟁입찰이죠. 5번에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시행자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토지평가 협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요게 틀린 것이 되는 게, 이것은 환지 방식에서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가격평가는 수용사용에서 우리 앞에 있던 원형지는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주로 수의계약으로 넘기는 것이라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성토지는 감정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는요, 환지는 시행자가 좀 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자가 결정하는데, 지금 여기처럼 감정평가를 시킨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은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 평가입니다. 지금 여기는 수용사용 방식의 조성토지는 감정가로 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9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사용 방식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공공택지 싸게 공급하려고 단독주택용지 200제곱미터 330 이하에 딱 속해줘. 200짜리니까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이거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죠. 3번이.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는 것은 경쟁입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걸 전제로 한 공공시설 용지니까, 일반에 분양할 수 없으니까 공공시설 용지는 그 시설을 쓸 사람에게만 공급하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3번이 답이 되고, 주택부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임대주택 포함해서 이것이 공동주택 건설 용지인데,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서민용으로 봐서, 그리고 공장 용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10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한다.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에게 상환하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갚으려고 상환하니까 그자와 수의계약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공토법에 따라 수용된 적의 토지를, 이거는 좀 난이도를 높인 겁니다. 원래 특정인에 주는 것은 수의계약인데, 우리 이 공익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중에서는
협의에 응하여 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그 자와 수익이야까지 수용된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 취득 장렬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행자를 끝까지 괴롭힌 수용된 자에게는 이런 혜택 안 주고 협의 취득을 장려해서 협의에 응하여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수익이야로 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된 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의 공공청소용지나 학교용지나 공공청소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를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그럼 그 자와의 공급, 그 자와 수익이야. 4번의 토지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에 공급함이 불가하다. 그러면 이 토지는 그 인접 토지 소유자와 수익 계약해야 되잖아. 그 자에게만 주잖아. 그리고 실시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한다. 그럼 이 최소한의 토지는 유지 관리할 자에게만 줘야 되잖아요. 11번.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할 때 그 공급 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특례. 이주전지 조성을 위한 거, 공익을 위한 거, 사회복지 이런 데 무료시설을 하나면 좋아이고 유료시설이라면 틀립니다. 무료시설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래야 이렇게 감정가격을 줄 수 있는 공익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민간 시행자가 공급하는 200시상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 자, 우리 호텔 부지면 호텔을 왜 이거를 혜택을 주느냐?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200시 이상일 때는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혜택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민간시행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낼 수는 있어요. 이게 틀린 겁니다. 민간이 아니고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걸 전제로 한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라야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는 혜택을 줘요. 그 다음에 미음 4번에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거 좋죠. 뭐. 근데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라면은 뭐 꼭 공공시행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임대주택 건설용이면 서민용이라. 근데 뭐 이건 맞고요. 5번에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공동주택 건설용지 또 공공을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도시개발법상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아니 지자체라고 해서 왜 발행 못해요?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다 발행할 수 있죠. 그 대신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앞에서 했었고, 이번에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3분의 2 이상 소유, 지자체인 시행자라면 아예 이런 동의요건 자체가 필요 없어요. 우리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그때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는 것이 민간인이잖아.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동의요건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조성토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이게 공급받는 자로부터 먼저 받는 자리 선수금 아닙니까? 선수금은 전부의 일부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전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의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한 조성토를 공급할 때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교 부지 공공성이 있다고 봐서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의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내에서 원형지는 3분의 1 내에서 그죠?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제 4번만 틀린 것이고, 자,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성토지에 관련된 부분은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이 나옵니다. 자, 우리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서는 우리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환지계에서 환지계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공사 시에서 공사가 끝났을 때 준공인가 공사완료 공고 후에 60일 내에 이제 환지 처분을 하게 돼 있죠. 중간에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임의적 제도로서 존재할 수가 있고요. 뭐 자세한 건 나오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환지계획 내용 중에서 땅과 땅을 바꿔주는 게 환지라, 환지에서는 이제 쭉 환지계획 내용이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요거랑 비슷한 정비보상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대상자별로 누구에게 뭘 줄지 정하거든요. 여기는 필지 대 필지로 환지 명세를 작성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또 하나 환지계획 내용이 아닌 예로서 청산금 결정이 나와요. 청산금은 환지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환지계획은 공사전에 수립하는 건데 종전의 토지를 쭉 평가를 하고 우리 조성되는 환지에 대해서 추산액을 쭉 평가를 합니다. 아직 환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공사 끝나고 나중에 환지가 만들어져야 환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이 환지를 환지계에 따라 줄 때 그때 과부족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금은 환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환지 처분 시에 청산금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지계획 내용이 아닌 예로서 청산금 결정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 환지계획 내용 중에서 환지 받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받는데 환지를 받을 사람이 내 땅에 환지를 정하지 말라, 부지정, 제외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환지를 제외할 수는 있는데 부지정할 수는 있는데 이때는 임차권자 등에서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 받을 사람이 환지를 정하지 않을 때는 미리 청산해 줄 수 있는데 그때는 소유자의 신청 동의 외에 임차권자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입체환지 할 때는 나중에 땅 대신에 구분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게 입체환지인데 그거 할 때는 소유자 신청만으로 충분하지 임차권자의 동의는 일부로 안 받습니다. 땅에 대해서 임차권 행사하는 사람에게 건물 일부 줄 테니 생각이 있느냐? 당연히 직업이 바뀌게 돼서 거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 좀 임차동의를 일부로 안 받는다. 입체환지에서는 환지를 부지정할 때는 당연히 받고 입체환지에서는 일부러 안 받는다. 임차권자 그거 좀 생각을 해두시고,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개발법에서는 다 구역의 지정권자가 주로 합니다만 환지계획 인가권자만큼은 요것만큼은 시장구수 구청장의 인가잖아요. 그것도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장구수 구청의 인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환지계획 기준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 있지만 나오는 대로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고요. 우리 예정지에서는 예정지라면 다른 것은 다 거쳐야 되지만 공사관이 장기간인데 예정지는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로 보시되, 우리 예정지를 한다 그러면 예정지 기본의 효과는 공사관이 장기간일 때 사용수익을 못해서 고생하는 소유자에게 예정지 가서 임시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겁니다. 공사관이 장기간일 때. 그래서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효과는 여러분들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환지계획대로 예정지를 그대로 지정하기 때문에 환지계획상 종전의 땅이 여기 있을 때 이 종전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로 주기로 했다면 현재 종전 토지 소유자는 A라고 A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 칩시다. 이 사람이 아직 환지는 나중에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환지 처분하고 다음 날이 됐을 때 아직은 아니잖아. 그러면 환지는 다른 사람이 B가 소유권자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을 해주면 예정지를 지정해주고 예정지에 와서 임시로 법에 따라 사용수익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임시로 예정지 효력 발생 시기부터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기 직전까지 즉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공고 다음 날이면 소유권에 따라 사용수익을 시작하니까 그 직전까지 최대한 예정지를 사용하고, 이 구조는 소유권을 이루는 것이 사용권이 있고 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인데 이 사용수익 처분권 중에서 이 사용수익권만 법률 규정에 따라 이쪽으로 이전한 케이스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자, 우리 종전의 토지자 A는 어느 토지를 묻는지 잘 보시고, 종전의 토지라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넘어갔으니까 처분할 수는 있다. 처분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면 AG를 취득합니다. 이 종전의 토지 소유자 A는 이번엔 예정지를 묻는, 예정지는 사용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는 얘기합니다. 그걸 해석하면 예정지를 사용수익권 할 수 있고 처분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종전의 땅은 사용수익할 수 없고요. B에게는 수익 의무가 인정된다 그래서 참아야 되는 수익 의무, 마치 A가 자기 땅이지만 사용수익 못하듯이 B도 이게 자기 땅이지만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말고 사용하면 방해가 되잖아. 참아라. 이게 수익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채비지라면은 비용을 대체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건 시행자가 처리하는 건데 시행자가 사용 수익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예정지에 처분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처분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의 차이가 되는데 시행자는 채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지 처분 후 다음 날이 돼야 소유권을 취득해서 팔 수 있는데요. 예정지만 지정돼도 처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거 갖고 비용 충당에 쓰라고 그래서 사업 잘하라고 특별히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시행자가 채비지를 최초로 팔 수 있는 때는 예정지가 지정될 때 이렇게 이제 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정지 효과고
환지 처분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지를 공사 끝나고서 이제 준공검사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 스스로 시행했으면 자기 준공검사 안 받으니까 공사하려 공고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환지 처분은 환지를 환지객이 정한 법에 따라 출산후에 주는 환지교부와 환지를 교부하고 과부족을 현금 청산하는 이 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환지교부라면은 역시 환지객이 따라 환지를 해주니까 이 모양처럼 지금 이건 예정지액이었죠. 이건 예정지액이었어요. 그럼 환지교부가 만약에 나왔다. 환지교부가 나왔다라면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 종전의 환지계획상 종전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로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권리가 대부분이 다 이쪽으로 이전합니다. 존속하는 거 계속 환지 처분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거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하고 존속하다가 넘어가지는 거 소멸하는 거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하고 요 예외 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시기는 다 이거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아닙니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이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사업에 관련 사람은 다 이때 취득합니다. 이전한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환지는 언제 취득하느냐? 환지는 환지 처분하고 다음 날 종전의 투시로 본다 해서 둘을 동일시하는데 대부분이 다 공고 다음 날 넘어온다는 얘기가 돼요. 입체 환지도 공고 다음 날 취득을 합니다. 건축의 일부와 대지집은 취득을 해요. 입체 환지도. 그 다음에 채비지를 시행자 관련된 사람이죠. 세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한다. 공고 다음 날.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는데 공고 다음 다 관련된 사람들 공고 다음 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등기를 마쳐야 취득하는 등기 시에 취득하는 예외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예요. 우리 채비지는 아까 예정지가 지정되면 팔 수 있다 그랬잖아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한다.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할 때는 공고 다음 날이고 법률 규정. 매입은 아까 요거 시행자로부터 산 사람을 얘기해줘. 일반 사람이 산 거잖아. 샀다니까요. 매매로 인한 취득, 매매니까 법률행위 등기 시에. 요거는 사업에 관련된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채비지는 특히 누가 취득하는지 보셔야 돼. 시행자라면은 공고 다음 날, 매입한 자라면 등기. 이게 유일한 예외는 나머지 다 취득하는 공고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것은 우리 종전죄 행위진 처분 중에서 전속하는 처분, 성격상 전속하니까 환지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아시다시피 지역권은 유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종전의 토지에 의한 지역권은 성질상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던 권리. 환지를 정하지 않은 땅이면은 환지로 넘어갈 데가 없잖아요. 환지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때 그렇다고 남아있는 것도 아니죠.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라면 이익이 없어졌으니까 소멸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가만히 있으면 존속, 이익이 없어지면 소멸인데 우리 소멸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죠. 끝나는 때 마지막에 소멸하고 넘어가는 게 다음 날 넘어가니까 넘어가기 직전에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 틀이거든요. 그리고 청산할 때는 우리 청산금의 결정과 확정을 아셔야 되는데 청산금이 얼마만 결정되는 것은 환지 처분 시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바뀔 수 없는 상태라는 걸 확정됐다라고 하는데 확정돼야 청산금 징수 여부가 가능해지죠. 확정 시기는 소유권 넘어가는 때랑 일치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이 넘어가야 그 전에 확정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확정이 되고 확정될 때 징수여부가 가능하고 원칙은 일괄징수 일괄급인데 분할징수 분할지급 예외적으로 이자를 붙이면 가능하다. 5년 소멸시효 걸린다. 이런 얘기들. 사후 절차로서 등기하는 거 시행자 혼자서 환지처분 공고 14일 내에 등기 일괄에 신청해야 된다.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하는 이런 얘기들. 자, 제가 지금 봤는데 나오는 대로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환지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로 된 권리별로 된 청산. 우리 청산금 명세는 없지만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있는 게 청산 대상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 그 종전에다가 미리 청산해 주거든요. 그게 청산 대상 토지입니다. 채비지 보류지 명세,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놓는 게 다 보류지. 보류 중에서 특히 경비에 충당하는 게 채비지. 명사가 들어가죠. 청산금 결정 답이 이게 됩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하기 때문에 환지계획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 좀 맞는 것은 했는데, 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시행자가 우리 환지에서는 아까 평가한다 그랬죠?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에 우리 공인평가기관이 감정평가업자예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경우에는 토지평가협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시행자가 판단하는 건 맞는데, 감정평가,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자 평가를 시킨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협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가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 평가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는 심의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그러지만, 공인평가기관이 아닌 사람은 아예 평가 자체를 못해요. 평가시킨 다음에 협의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땅에 대해서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는 면적을 증가의 환지를 정할 수 있으나 면적을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감소의 환지를 정할 수 없다. 뒤 있죠. 면적이 넓으면 감환지 할 수 있죠. 면적이 높으면 작으면 증환지 할 수도 있고 환지에 대해서 제외할 수도 있고, 그죠? 3번에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전분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다 그러면 그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소유자 외에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두 동의 다 있어야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4번의 시장운수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 환지계 인가권자는 보통 시장운수 구청장인데, 여기서는 시장운수가 작성이기 때문에 아예 인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시장운수가 환지계획 작성하고 시장운수 인가를 받겠습니까? 원래 인가권자는 시장운수 구청장이잖아. 자기가 자기인 걸 왜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운수 인가를 받아야 되는 환지계획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은 아예 인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5번의 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이 없어도 환지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토지 대신에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에는 건축의 일부와 건축의 토지 지분, 건축의 일부와 건축의 토지 대지의 지분 주는 게 이게 입체한지 개념이죠. 입체한지를 할 수 있대요. 신청이 없어도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입체한지는 가능합니다. 소유자 신청 없으면 못해요. 임차권자 동의가 필요 없죠. 소유자 신청은 있어야 됩니다. 입체한지에서는. 그래서 맞는 것은 뭐 3번만이고 3번만 맞았고, 우리 3번 보시면 문제 3번은 시행자는 구역 지정 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한 공람 공고 날의 다음 날로부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축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사이로 옳지 않은 거. 요거는 지금 개발법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정비법의 원조 규정이 있어. 개발법, 정비법 취지는 똑같아요. 개발법에서는 환지계획 세울 때,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어느 때를 기준으로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 각각 토지와 건물을 줄 것이냐, 그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구역 지정할 때 그 공람 공고일이 바로 기준식이거든요.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시고요. 여기는 구역 지정을 한 공람 공고일 약간 차이. 이거는데 요거는 뭐 낸 적은 없습니다. 기준일 약간 차이는 나지만, 그런데 이 기준일을 딱 투개랑 걸려서 정해놓고 그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 늘어나는 행위가 있다. 소유자 수 줄어드는 게 아니고 소유자 수 늘어나는 행위가 있으면 그 늘어난 사람에게는 물건 안 주고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도 아예 어느 하나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도 있고 환지를 지정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사유로서 옳지 않은 거.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면 분할된 것만큼 소유자 수가 늘어나죠. 합병되면 줄어드니까 그건 아예 사유가 아니고, 이건 분할되는 건 이 사유 맞습니다. 2번에 다가구 주택이 아파트나 연립으로 전환이 된다.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데, 우리 다가구는 단독인데 아파트 연립은 공동이죠. 그러면 늘어날 것 같죠. 그런데 전환 자체가 아파트 연립은 안 돼. 아파트 연립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다가구는 주택으로서는 3계층 이하고 660 이하잖아요.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요건이 안 맞아. 연립 660 초과입니다. 서로 여건이 안 맞아. 전환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다 그러면 맞겠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 되니까 다가구는 단독이지만
다가구와 다세대는 요건이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게 낸 건데 보통 뭐 기출에서는 뭐 합병한다 그래서 뭐 틀리게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건 맞게 해놓고 아파트나 연립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낸 겁니다. 다세대로 전환한다 그래야 돼요. 만약에 다가구를 아파트나 연립으로 하고 싶으면 전환은 아니고 5번에 따라 기존 건축을 부셔버리고 새로 공도세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3번에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으로 한 사람이 자기 땅에 자기 건축물을 둘 다 가지고 있다가 토지와 주택 등 건축으로 분리해서 소유하는, 분리되는 것만큼 소유자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건물 새로 지면 건물 소유자 수가 늘어나고요. 5번에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다세대를 건축하여 결국 소유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요 사유밖에 없어요. 4번 입체완지를 시정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입체완지. 우리 입체완지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자, 우리 입체완지라는 개념 자체가 보통 땅에서 땅 주는 게 평면한지라면 줄 땅이 부족해서 땅 대신에 구분 건축물 지어서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게 입체적이다. 입체완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입체완지는 이 건물과 건물 주는 것이고 아까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유자 신청.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입체완지는 크게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정비법의 관리 처분 계획과 유사하다. 정비법과 유사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죠. 우리 정비법에서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하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가 분양 신청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기도 신청받아서 뭘 주느냐? 건물 줄 때 쓰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환지랑 달리 입체환지랑 오히려 비슷한 것은 정부상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것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요 특징을 생각하셔갖고 여기 정비법에 그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체환지 신청을 받기 위해서 환지 신청 기한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 공고하는 거. 이게 정비법에서는 분양 통지 공고잖아요. 그거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때 알려주는 신청 기한 알려주죠?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60일 내로 한다. 똑같습니다. 신청기한 신청하는 것 똑같아요. 주택 줄 때, 건물 줄 때 특히 이 정비법에 나와 있는 원래 원칙은 주택 하나 주는데 여러 개든 공유든 하나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예외를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뭐 근로작소 기숙사용도 그러면 이제 기숙사 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줘도 되고 공공시행자가 소유하고 딱 공공에서 쓰니까 줘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과밀억적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이게 정비법에서는 과밀억지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이잖아요. 여기는 토지개발구역으로 바꿔놨을 뿐이지 과밀억지에 위치하고 있으면 투기를 더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주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얘기를 정부법에 그 얘기예요. 그거를 그대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끌어다 쓴다는 건 느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르는 장치가 필요해요. 거르는 장치가 환지가 부족해서 입체환지를 특수하게 주는 건데 만약에 입체환지를 구분건축이 너무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환지 안 받고 입체환지 받고자 달려들게 되면은 환지 받을 사람, 땅 받을 사람이 부족해서 오히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르는 장치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을 신청할 때 대비해서 근데 이 거르는 장치는 예를 들어 뭐 종전의 권리가액이 구분 건축물 입체환지를 9번째로 70%야 작다. 그럴 때는 아예 신청해서 그 사람이 신청해도 당신 안 돼. 신청 제외할 수도 있고 신청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자금을 주는 게 있어요. 거르는 장치죠. 그런데 이 거르는 장치에서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때는 거르는 장치 작동이 안 돼. 주택은 아무리 작은 주택이라도 그 사람이 신청하는 순간은 받아들여서 입체환지 중에 주택을 줘야 그 사람이 거기서 나가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거르는 장치는 주택 없는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땅이나 주택 아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거르는 장치가 작동하는 것이지 주택 가진 자에게는 주택 줘야 되니까 아니다. 그 정도면 뭐 입체환지 깊게 들어가도 다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번 보시면 입체환지를 지정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됐는데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이야. 정확하고요. 개발법, 정비법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통지한 때로부터, 알려준 때로부터 30일, 60일. 2번에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이 조성되는 구분 건축물 입체하는 줄을 구분 건축물의 제일 작은 가격이랑 비교해서 그 가격이
70% 이하 작다라면은 시행자가 신청해서 제외할 수 있다는데 보세요. 이거 괄호 속에 환지전 토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환지전 토지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제외를 하니까 그 사람은 언제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3번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면 한 주택만 공급하는, 이건 뭐 예외도 없어요. 하나 주면은 그대로 지분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공유했을 때는 무조건 한 주택만 주는 겁니다. 주택. 4번의 수도권 정비법상 과밀역적 원역에 위치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자, 위치하는이 틀렸어요. 이걸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려면 과밀역정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총 권리가액이 입지한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장 작은 규모의 예정 가격이 이런 요건 갖췄을 때 주택을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한과 상관없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맞습니다. 4번만 틀렸어요. 5번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을 했는데, 이게 뭐 작년 나온 문제인데요. 그냥 개념이 개념. 기억본에 들어갈 거 뭐냐. 자, 우리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한다. 환지전의 그 권리를 만드는 토지에 이전한대요. 토지에 이전하는 게 뭐예요? 이게 평면한지예요. 그냥 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평면한지가 땅 대 땅을 주는 게 이게 평면한지거든요. 평면한지야. 그러면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무허가는 제외하지만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한다는 얘기는 토지가 아니고 구분 건축물에 주는 것이라 이것이 입지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말은 틀리고 그냥 1번에 기억번이 맞는 겁니다. 1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6번이 개발법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다음 쪽으로 비례율로 했는데 지금이 6번이나 7번 계산 문제는 규칙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평상시 이제 이거는 어렵게 일단은 내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규칙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는 어렵게 냈지만 요 두 가지는 냈기 때문에 그거 좀 간단하게 보세요. 우리 6번에 오히려 이제 작년에 뭐 7번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6번이 좀 더 어렵게 나는 거죠. 이게 유력해 보이는데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이 얼마냐. 우리 비례율이라는 것은 평가 가치만 갖고 따지는 건데 여러분 비례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으로 따지면은 우리 환지 전의 토지나 건축의 전체 평가액이 있어요. 이거 평가식으로 할 때 얘기거든요. 환지 전에 전체 평가 금액이 있는데 요거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더니만 조성된 토지나 건축이 이 정도가 나왔다라면 조성된 토지나 건축의 평가액이 이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비례율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나왔느냐 얘기인데 이 산출된 것이 투입된 것에 얼마나 비례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 비례율은 분모분의 분자 투입 대비 무엇이 나왔느냐. 투입된 게 환지전 토지나 건축을 평가하게 되겠죠. 환지전 토지나 건축을 요거를 투입을 해서 나온 것이 조성된 토지나 건축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거저 얻었냐고요. 거저 얻은 게 아니잖아.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죠. 사업비. 이 사업비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이 평가액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순수한 가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를 빼주느냐? 총 사업비를 빼주는 거예요. 분자해서. 그러면 요거를 투입해서 얼마가 순순히 나왔느냐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을 평가액가 80억이에요. 조성되는 게 80억이야. 그럼 계산해서 이게 80억이 되는 거죠? 이게 80억이 되는 거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환지전 토지나 건축의 평가액 할게. 환지전 토지 40억이네. 이게 40억이잖아. 이게 40억이죠? 그리고 총 사업비가 20억이야. 그럼 여기서 20억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40분의 60 150%가 되는 거죠. 1.5 150분율이니까 150%가 되는 겁니다.
7번은 개발법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이건 면적 크기만 갖고 따지는 거야.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 방식의 한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냐? 자, 우리 평균 토지 부담률은 사업을 해서 말 그대로 이 말을 분석해봐요. 이건 이제 아까는 평가식이니까 우리 같이 갖고 따졌는데, 이게 토지 부담률은 면적 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의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크기의 면적을 토지를 부담했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 토지 부담률은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우리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종전 토지의 면적 이 정도 크기의 땅을 제공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이 제공한 것 중 환지에서는 조성된 것 중에 받을 환지가, 교환해주는 땅 자체가 환지죠. 환지 아닌 걸 다 보류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환지 방식에는 환지와 보류지 두 땅밖에 없죠. 채비지는 다 보류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환지는 본인이 받는 부분이고 보류지는 받지 못하는 부분이잖아. 사업을 해서 남겨놨으니까 보류가 됐으니까요. 받는 부분을 부담했다고 안 해요. 받지 못하는 부분을 사업에서 부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땅 중에서 보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부담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로 확대시키면 평균 토지하면 전체 환지계획 구역 면적, 전체 환지계획 구역 면적에서, 이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담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빼주면 되는데, 양쪽 공통적으로 빼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사업에 이 정도 땅을 제공해서 못 받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시행자 것이거나 시행자 소유인 땅이거나 나중에 소유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돼서 나중에 시행자 소유가 된 것이거나 시행자 소유의 것이면 사업에 참여해서 받고 못 받고 따지는 게 아니죠. 사업에 참여해서 받고 못 받고 해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시행자잖아. 시행자 소유는 양쪽에서 다 빼줘야 돼요. 이게 토지 부담률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환지계 구역 면적이 20만 요게 20만입니다. 20만 제곱미터야, 면적으로 따지잖아 지금. 그리고 공공시 보류지 면적 찾아봐요. 10만, 그 아래에 나오네. 10만 6,500. 이게 보류지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있는 것 중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공공시설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그럼 시행자 것이 됐네? 시행자 소유가 됐네? 무상 귀속 됐으니까 그 아래 것은 시행자가 처음부터 소유하는 시행자 소유권이에요? 그럼 둘 다 빼줘야지. 여기 무상 귀속되는 면적 2만, 시행자 소유, 둘 다 시행자 소유니까 3만을 빼잖아요. 3만을. 여기 만약에 이거는 작년 문제여서 다른 거 안 넣었지만 뭐 채비지 이런 거 따로 들어가 있고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것만 하면 돼. 채비지는 다 보류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는 시행자 소유 면적이 3만이 됐죠. 3만 빼주고 여기서도 3만을 똑같이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상 17만 중에 10만 6,500에서 3만을 빼니까 7만 6,500이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17만 중에 7만 6,500. 계산기 가지더라도 그냥 나눠보세요. 그러면 45%가 나올 겁니다. 나누기 귀찮다면 대충 생각하셔도 뭐 나누면 됩니다만 17만의 반이 8만 5천이니까 8만 5천에서 조금 떨어지네. 50에서 조금 떨어지는 45밖에 될 수가 없죠. 뭐 대충 봐도. 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8번에 다음에 환지계 인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를 작성할 때는 구역 지정권자가 이것만 지정권자가 아니고 자치도지사, 시장의수, 구청장이 되잖아요. 환지계 인가권자만.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뭐 이게 1번이 틀렸지만 토지소유나 임차권자 등은 공람기관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계 얘기를 반영하라. 환지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뭐 의견 들어서 반영하는 거 뭐 잘 내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 이런 식의 얘기는 있습니다. 3번에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공람기일이 종료된 때로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항상 의견 제출했을 때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 건데 60일 내에 통보하는 거 맞아요. 주변에 간대주로 60일인데 별거 아니고 종전 토지의 하필 분필로 인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한다.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된다.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종전 토지의 하필 분필로 인해서 하필 분필됐다고 그 땅이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가벼운 변경으로 봐서 변경을 받지 않은 애들은 경미한 변경이 들어갑니다. 토지 소유주의 합의에 따라 한지기 변경할 때도 변경을 받지 않은 애들은 서로 간의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전체 합의에 따라 변경하니까 굳이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다. 합의됐으니까. 경미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뭐 2, 3, 4번은 평상시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1번이 틀린 건데 보시라고 한번 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 예정지나 임차권을 행사할 부분에 대해서 사용세 같은 기간으로서 오는 거. 그러니까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예정지에 가서 예정지 등에 대해서 이제 행사 사용수익 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냐? 제가 아까 예정지면 여기서 어디 있어요? 여기.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물론 사용수익 개시할 날 따로 정하면 그때부터 쓰면 되는데 그때부터 소유권 넘어가기 직전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가죠. 공고일 다음 날이 되면은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서 사용수익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예외는 안 나왔잖아. 사용수익 개시를 따로 정한 날은 없죠, 그죠? 예외 없으니까 4번 예정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예요. 5번은 다음 날에서 틀렸고, 다른 거 맞을 게 없습니다. 뭐 중공검사일 이런 거 아니죠. 소유권 넘어가기 직전까지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10번에 예정지 지정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거.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 예정지를 지정해야 된다. 예정지는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죠. 2번에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종전의 토지는 사용수익 못하죠. 예정지로 갔으니까 어느 땅을 뭔지 잘 보세요. 3번에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예정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예정지니까 사용수익 할 수 있죠. 처분이 들어가서 이건 틀렸어요. 처분은 못하잖아. 처분권은 없으니까. 아까 이 그림 잘 생각하시면 돼요. 4번에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예정지 위치 면적과 예정지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된다. 이건 뭐 절차상 그렇습니다. 알려야지 그때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채비지를 사용수익에 가서 처분할 수는 없다. 자, 시행자만큼은 채비지를 처분할 수도 있다. 이 처분권 있잖아요. 예정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는 예정지에 따른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이것도 뭐 잘 내는 이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환지 처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넘어가니까 여기 임차권이 있으면 이쪽으로 와서 임차권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가 지정돼도 임차권은 사용수익권에 속하니까 여기 와서 임차권을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둘 다 같은 얘기야. 여기 있는 걸 여기서 준용하는 겁니다. 환지 처분이 있든 예정지가 있든 그러면 임차권 행사할 땅이 이제 바뀌게 됐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사의 권리 주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증감 청구를 인정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그 두 가지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예정 지정에 따른 걸 전제로 했지만 1번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종전의 임대료, 지료, 기타 사용료가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증감 청구를 통해서 그 권리 주장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임차권을 설정한 목적 달성이 없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권리 포기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데 임대료 증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고 3번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손실보상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되므로 자 일단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료 증감 청구가 있으면 손실보상은 인정 안 돼요. 임대료 증감 청구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그것만 해지한 상태에서 권리 있는 사람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손실보상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건 민법 얘기죠.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되므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원래는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되지만 사업 시행으로 이게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든든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없다가 틀렸죠? 그 대신 이제 이 시행자는 손실보상해주면 원래 내야 될 소유자에게 구상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번에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증감 청구만으로 해결되니까 손실보상은 포기 해지했을 때만. 임대료 증감 청구나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다 형성권이잖아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예정기의 효력 발생부터 60일 내에 하라. 이건 둘 다 공소적용입니다. 12번에 시행자가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는 시기 중 가장 빠른 시점은 4번 예정지가 지정된 때죠. 그때 최초로 팔 수 있습니다. 13번에 준공검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공검사. 도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이거 작년 문제네요. 그죠?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설에도 있듯이 원래는 공사 다 끝나고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쓰는 게 보통인데 준공검사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아니 아직 준공검사 전이지만 당신이 이거 쓰는데 아무런 시행에 문제가 없다.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용을 허가할 수는 있어요. 허가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채비지만큼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비용에 대체해서 시행자가 비용 대신에 쓰는 것이라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용허가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그냥 채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공검사 전에는 그냥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1번이 그냥 틀린 겁니다. 2번에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장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준공검사 해야 되지만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다는 이걸 왜 틀리게 하겠습니까? 그냥 들러리 지문 중에 하나죠. 3번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나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부 끝나야지 원래 받는 것이지만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여러 가지 평상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리고 5번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발사업의 공사를 끝냈다.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그렇죠.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받는 겁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라면 자기 준공검사 안 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겠죠. 그게 5번이잖아.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뭐 평상시 하는 얘기고 그냥. 14번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법의 규정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환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하는 시기 제일 유명한 거 4번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너무 쉬운 거죠. 15번 얘기는 환지 처분에서 종전의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거. 환지 처분이면 환지로 넘어가는 거잖아. 넘어가는 거 아닌 거. 그럼 아까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환지 처분 얘기잖아요. 저당권 여기 없네요. 넘어가죠. 그러면 대부분 넘어가잖아. 지역권 여기 있네요. 존속하는 거네. 지역권은 성격상 넘어가지 않고 존속하죠. 임차권도 넘어간다. 지상권. 자, 우리 5번은 종전투에 전속하지 않는 행정사 재판 처분이나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종전투에 전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전속하니까 안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두 가지가 안 넘어가고 두 가지 소멸하고 나머지 다 넘어가잖아.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16번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 좀 틀린 것을 했는데 환지기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 처분 후 다음 날에 종전에 치러본다. 환지는 공고 다음 날 종전에 치러본다. 대부분 들어본 시간에 넘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공고 다음 날. 이번에 입치한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후 다음 날에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취득한다. 역시 입치한지 관련된 사람 공고 다음 날.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하는 유일한 예는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할 때가 아니고 채비지를 시행자로부터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죠. 시행자가 취득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잖아. 잘 구별하시고. 틀렸습니다. 4번에 보류지는 환지 처분 후 다음 날에 환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갖는 게 보류지. 시기 공고 다음 날 정확합니다. 5번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환지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던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데 소멸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다음 날 하면 틀리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자, 17번에 이제 환지처분 효과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되는데 이게 이제 26회 최근 기출 문제인데요. 아까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이거는 이미 뭐 다 한 거나 다름없고 2번만 한번 볼까요?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틀렸어요. 미치지 아니한다야. 환지 처분이 바로 환지로 넘어간다는 처분을 얘기하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지에 전속하는 이 전속하는 처분에 환지 처분 영향이 미친다는 얘기는 이것도 일로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환지 처분은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않아야 이것이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미친다가 틀렸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대해 전속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8번이 환지 처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랬는데 역시 아까 그걸로 충분한데 우리 종전의 토지에 대한 수용 처분은 좀 더 깊게 들어간 거죠. 종전에 대한 수용 처분은 종전지에 전속하는 처분이므로 전속하기 때문에 종전지에 전속한다. 전속하는 것은 종전지에 전속하는 거 맞는데 수용 처분이 과연 전속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죠. 이렇게까지 낸 적은 없어. 그런데 좀 어렵게 낸 건데 아니 여러분 이 땅이 만약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공익사업에서 수용했다 칩시다. 수용 처분이에요. 그럼 수용 처분은 성격상 전속하는 거 맞죠. 이 땅에 공무시설이 필요해서 이 땅을 수용했지 이 땅 소유자가 대신 받을 환지가 사업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이 땅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땅에 공무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속하는 처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채권 회수를 위한 감유 처분에 따르면 채권 회수가 목적이니까 그거는 전속하지 않는 성질이죠. 이쪽에 와서 이자가 받을 이 땅에다 행사를 해야지 그거는. 수용 처분은 전속하는 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낸 적은 없지만 이번에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러니까 1번이 맞고 우리 지역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죠. 이게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하려면 앞에 걸 고치다 보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그래야 되죠. 그냥 지역권은 존속하니까. 3번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30일 내에 환지처분을 하라. 60일에 60일 환지 처분식이 60일. 보통 준공무사일로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해요. 그런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자기가 직접 시행을 했으니까 자기 준공무사 안 받으니까 공사하려 공고 있는 대로 계산하는 거 좋은데 60일이라는 거예요. 둘 다. 4번에 입체환지 시 종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그 입체환지 받는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입체환지면은 뭐 저당권이 넘어가는 거 맞아요. 안 넘어가는 거 없으니까. 그런데 공고일이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그래야 되지. 넘어가는 건 다 공고 다음 날이잖아요. 채비지와 보류주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시행자에 귀속한다. 지금 시행자에 귀속하는 것도 귀속 시기는 맞아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니까 맞는데 채비지와 보류지 둘 다 시행자에 귀속한다는 표현에서 그게 틀렸습니다. 우리 보류지를 빼줘야죠. 채비지는 시행자에 귀속하는 거 맞지만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하기 때문에 그거를 빼줘야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청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적부는 금전으로 청산해야 된다. 이게 청산금 개념이고요. 2번에 과소토지여서 환지에서 제외한 토지, 환지 부지정된 땅은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항상 환지 부지정된 땅은 미리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거예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주는 순간에 그냥 결정해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역시 환지 부지정된 땅이죠. 그러니까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금 교부할 수 있다. 맞는 얘기 둘 다 2번, 3번이다. 4번에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원래 일괄수 일괄 교부지만 이자를 붙이면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유명한 얘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청산금을 받을 거나 징수할 거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년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 개발법상 20번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청산금 교부는 손실보상해 주는 성격 주는 거 청산금 징수에 오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에 가볍게 보실 내용이고 맞는데 종전의 토지나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수를 이용 사항은 전체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금전청산 잘 제대로 고려해요. 금전청산하라 그런 얘기가 되고요. 청산금 환지처분을 하는 때 확정. 청산금은 환지처분 하는 때 결정이고 확정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결정과 확정 시기를 구별하셔야 되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의수 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청산금 안 내는 사람에서 본인 직접 강제기소 못하기 때문에 시장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사의 경우 징수상금의 4%에 해당하는 것을 시군구에 지급하라. 이거는 뭐 여기뿐만 아니고 개발법 정비법에서 행정청의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징수를 위탁하면 4% 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다 맞는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우리 환지 방식에 대한 게 이제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 대한 조금 하고, 이제 주로 이제 정비법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한 타임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뭐 8번 1로 나눈 거, 그 정도를 대충 해서 정비법에 한 조합 정도까지면 대충 뭐 예습할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지금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해봐야 되겠지만 대충 173 정도까지 아마 좀 예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도 나갈 수 있나? 대충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